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제분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울대 이재민 교수가 쓴 지배의 법칙, 이 책을 이재민 교수와 함께 직접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 분쟁 전문가.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시고 이 분쟁을 뭔가 좀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그 방안을 찾으시는 분이시죠. 이제 국제 규범을 적용을 해서 국가들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건 뭐 국제 법원도 있고요. 또 서로 협상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도 있고 국제 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협상이 해결이 안 되면. 자, 이 지배의 법칙이라는 신간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국제 규범, 국제 법을 좀 알아야 하는 이유,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실까요? 지금 국제 규범이 완전히 리셋이 되고 있습니다. 리셋이 되고 있대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의 초기화 단계까지 가서 이제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도입하는 과정에 이제 규범들이 새롭게 그 연구도 되고 실험도 되고 또 그 과정에 다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기회를 잘 살려서 규범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반영을 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반영을 하고 해야 앞으로 한 300년, 400년간 우리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때 아니면 법을 개정할 때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막 로비하고 시위하고 하듯이 국제법을 다시 만들 때도 대한민국이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중요한 거였네요. 그 지금은 이 기자님 그 미국, 중국, EU 뭐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들 아이디어를 갖고 이거를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미중 갈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째 됐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에는 새로운 질서를 찾는 그 새로운 질서의 그 규범적 그 체계를 중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미국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규범적인 충돌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자신들 유리한 대로 끌어가려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겪으면 안 되니까 또 국민적인 관심도 필요할 테고요.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또 이게 국제법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멀어 보입니다. 너무 멀죠.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엄청난 그 큰 틀이지 나의 삶과는 전혀 이게 직결된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자님. 그 학교에서 이 수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거 뭐 왜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신경 쓰는 제일 높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는 그 주제들이 맞는데요. 사실은 이 국제법이라는 게 그 단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국내 사회 곳곳에 크게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저 편의점에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 뭐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사실은 그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인공위성이 돌아가고 인공위성에서 주파수를 분배하고 그 주파수에 따라서 한국에서 누군가가 그 통신을 받아서 또 이제 우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젯밤에 보는 뭐 넷플릭스건 뭐 우리 소셜 미디어 메타건 뭐 전부 다 사실은 그거를 구동시키는 규범들이 각각 숨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이나 또 국왕이나 외교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슈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큰 회사 또 작은 회사 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런 규범 체제에서 이미 같이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범이 바뀐다라고 하면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미래도 큰 영향을 받지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느꼈던 게 한 EU FTA 맺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 소세지라는 이름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유럽의 작곡가들 4부 70년까지 저작권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배웠었는데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소비 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팔고 하는 게 당연히 국제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지만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항상 모든 정부들이 이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건들 오염된 물건들은 못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네.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국경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전부 다 각각의 국가들끼리 만드는 규범으로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뭐는 들어올 수 있고 뭐는 못 들어오고 그 나름의 룰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렵고 너무나 이제 거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교수님은 이제 법을 전공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계기로 이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국가들끼리 요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국가들끼리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 세계사나 또 이제 지금 돌아가는 현대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들끼리 이제 협상을 하다가 이 기자님 이게 잘 안 되면 극단적으로 전쟁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협상하고 외교 협상을 하고 마지막 극단적으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같으면 중동 전쟁까지 가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한 95% 정도의 국가들끼리의 논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 규범이라는 틀을 갖고 다투더라고요. A 국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범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설파를 하고 또 B 국가는 거기에 그 반대되는 규범을 갖고 와서 논의를 하고 해서 상당한 논의가 이 규범을 그 틀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 자기네들 힘의 논리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냥 있는 규범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규범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그 규범을 해석할 때 여러 국가들이 그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방향으로 해석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그거는- 동네 친구들끼리 말싸움하는 그렇죠. 거나 그렇죠. 국제사회나 똑같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법도 있지만 국내법도 네. 명확하지만 때로는 그게 분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의료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령 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을 저렇게 해석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법규범은 이제 이해관계 그룹들이 그 틀 내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그 틀 내에서 논리적인 다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오징어 게임이나 이게 공기놀이 할 때도 예.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규칙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 그 룰을 짤 때 잘 만들어둬야 나중에 이게 우리가 원할 때 이런 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구나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또 하나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교수님. 이제 국제법을 꼭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지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도발을 왜 국제법으로 못 막는 거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왜 국제법으로 못 막았고 왜 제대로 제재도 못 하고 있고 네. 2년 넘게 전쟁도 못 끝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국제법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라고 또 되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자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국제법이 사실은 그 외교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의 그 고민거리뿐 아니라 일반인들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예. 이제 국제 규범에 분명히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은 안 된다라는 규범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위반해서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국가들은 결국은 그거를 갖고 정당화를 많이 합니다. 정당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기자님 네.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시에 국제 법정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놀랄만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022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틀 뒤에 예. 두 나라가 동시에 국제법원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네. 지금껏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동시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와서 뭐 국제적으로 설득력은 없습니다만 왜 이게 자신들의 전쟁 행위가 현재 국제법 규범 체제에서 정당화되는지를 한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게 왜 이제 국제법 위반 행위냐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규범이라는 게 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동시에 나타나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요 책에서 한참 자세하게 설명했던 법률 전쟁이라는 게 그런 형태. 미중 분쟁도 그렇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분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한일 간의 분쟁도 그렇고 국가들끼리 여러 갈등들이 이 규범의 틀 내에서 또는
어떻게 보면 규범을 악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규범을 활용 내지 악용하면서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네, 한데 네, 네. 그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들의 침공이 정당하다라는 걸 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설파를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되게 예. 씁쓸하고 슬프기도 하고 잘 그게 이해가 뭐 또 안 설득력이 되기도 합니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국제 규범을 도구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국제 규범을 도구화해서 활용할 때 거기에 대응하려면 왜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왜 그게 그것도 이제 반박을 해야죠. 규범에 적합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국제 규범에 대한 전쟁 예. 같은 행위는 이제 비행기 사고하고 비슷합니다. 비행기 사고랑 예.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이게 한 98% 계량화하면 95%, 98% 대부분의 국가 간의 협상이나 또는 국제 활동 행위는 다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네. 아주 예외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반 행위가 신문에 크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내용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접하는 것들은 대부분 A국이 B국에 예를 들어서 통상 제재를 가한다 또는 외국인을 차별한다 또는 극단적으로 이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전쟁이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들만 이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비행기 사고처럼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인 아주 비유라면 희박한 확률이지만 네네네네. 한 번 터졌을 때 크게 신문에 보도되고 화두가 기억에 되는. 남고 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갈 때 뭐 그냥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비행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또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평소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법을 잘 이제 준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안 좋은 사례들이 터질 때 네. 또 피해도 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죠.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 책의 부제를 보면요. 지배의 법칙, 네.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인데요. 그러면 이 국제 질서는 사실 이제 거의 힘의 원리로 가게 되는데 그 힘의 질서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이게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1648년에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1648년이요? 너무 오래됐죠. 400년 전입니다. 지금 국제 체제가 아까 얘기하신 왜 A국이 B국을 주권을 침해하고 공격을 하고 또 B국은 언제 그런 방어 전쟁을 하고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현대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게 1648년입니다. 유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1648년이면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면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은 비유를 합니다만 예. 그게 인조 26년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나온 네네네. 남한산성이 그때가 병자호란인데요. 네네네. 그게 1636년이니까 그 직후입니다. 우리 남한산성 병자호란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국제 규범이 지금까지 있거든요.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아니고 예, 그 전에 1600년대에 예. 만들어지는 질서가 그 질서의 틀이다. 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틀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쉬운 예로 디지털 체제, 아하. 사이버 예. 이때 드디어 국경하고 떨어진 뭔가가 생겼거든요. 국경과 상관없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사이버 전쟁처럼 전쟁도 하고 드디어 이제 우주에도 가고 또 책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관심도 별로 없던 남극이나 북극으로도 가고 네. 디지털 경제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옛날에 1648년 체제에서는 가령 영국 땅, 프랑스 땅, 독일 땅 영토를 이렇게 나누고 네. 그 영토에서 이제 주권자 왕이 있고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갖고 이제 국제사회의 틀을 잡은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토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요. 또 지금 또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민간 섹터가 너무 크게 커져 버렸고요. 네. 국가보다가 훨씬 큰 예를 들어 애플, 그렇죠. 또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 뭐 이 국가보다가 훨씬 영향력이 큰 디지털 기업들이 생겼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룰로 커버가 안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 국가들이 이 AI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디지털 체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제 심지어 우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주 활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또 이제 북극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율에 대한 그 다툼의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셋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물론 옛날 룰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400년 전에는 영토의 경계가 제일 중요했고 그렇죠. 지금은 그 그렇죠. 디지털 경계가 그냥 하루가 다르게 새로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영토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막 규제하려고 하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하고 어지럽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해볼게요. 예, 예. 키워드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더 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이재민 교수가 쓴 지배의 법칙.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신냉전의 서막. 사실 이 냉전 시대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고 네. 이게 신냉전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근래 또 많이 듣고 들었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냉전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1991년까지 이 기자님. 이제 그때 냉전 체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념의 대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념의 대립. 예, 크게 이야기하면 뭐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공산주의 체제. 이제 그게 91년도에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그 대부분 몰락하면서 이제 냉전이 끝났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신냉전 체제는 그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들끼리 이제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그룹을 새로 짜서 네. 이제 정면 대결의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국익들을 어떻게 요거를 정교하게 논리화시켜서 서로 대립시키는지 그 제도의 다툼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핵심의 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Z세대들은요. 예. 이념이라는 단어도 거의 못 아마 거의 들어봤을 모를 거예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어려운 말이 있었나 싶을 예, 정도로. 예. 근데 이제는 이념에서 예. 이해관계로 넘어간 거네요. 예, 이해관계로 넘어갔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이 하나의 그룹이 생겼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생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미국, EU, 그다음에 또 캐나다, 일본 이런 국가들 또 우리도 거기 포함됩니다. 크게 보면은요. 네네네. 요 국가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 틀에서 지금 규범이 새로 이제 리셋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규범, AI 규범이건 디지털 규범이건 이렇게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그룹이 생겼고요. 네. 또 반대쪽에는 러시아, 중국, 또 어떻게 보면 북한도 있고요. 뭐 이런 국가들은 그거 아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렇게 짜는 게 맞다라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이제 그룹끼리 대결이 이게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듯해요. 아하, 이제는 저마다의 국익에 따라서 끼리끼리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랑 뭉칠 사람, 나랑 놀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예. 예, 여기 모여라. 부탁도 하고 을르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틀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게 G2 간의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 다툼일 수도 예. 있겠고 여기도 경제, 뭐 외교, 안보 다 맞물려 있는데요. 관련된 뭐 책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있죠. 미중 많이 간의 있죠. 갈등, 음. 이 G2 간의 갈등의 끝은 예. 결과는 예. 승부는 어떻게 혹시 교수님 예상하세요? 참, 이 기자님, 정말 그 미래를 예측하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거의 뭐 지금 한 100년짜리. 100년짜리, 예, 국제 질서의 지금 뭐 핵심입니다. 미중 네. 갈등. 그 미중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통상 부분에서 나타나고 교역, 통상, 또 투자, 인권, 이제 가령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무력 충돌, 또 아까 얘기한 디지털, AI, 우주 전방위적으로 미중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예, 다 엮여 있습니다. 다 엮여 있습니다. 네. 우주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북극에서도 그렇고 네, 네. 남극 대륙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히 우리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상 분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저 중국 저 상품을 조금 사주면 중국이 누그러질 것이다. 또는 반대로 중국이 미국 보잉 비행기를 좀 사주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수많은 이슈 중에 빙산의 일각이고요. 예.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정면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어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나 무역 분쟁은 그냥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고 그거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고 편의점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기자님 바나나가 됐건 뭐 빵이 됐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빵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올랐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엄청난 빙산이 있고 위쪽에 있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냥 무역 분쟁은 가장 눈에 띄는 거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미중 간의 갈등은 너무 뿌리가 깊고요.
저 뒤편까지. 예, 예. 그 핵심적인 그 저 드라이빙 포스, 요거를 움직이는 여러 구동 장치 중에 핵심적인 모터가 규범의 대립.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승리를 하려면 지금 논의가 되는 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판을 짜느냐가 중국은 드디어 이 대역전극을 노릴 호기가 왔다. 중국은 200년간 서양 세력에 이제 저 굴복해서 핍박의 시기를 뭐 걸어왔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럴 테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 예, 그거를 저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게 중국이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이 자기들의 주도권을 계속 그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참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은요, 네. 이 기자님, 10년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이걸 알고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했거든요. 엄청 압박하고. 엄청 있죠. 압박을 예. 했거든요. 모든 그래서 산업에서. 중국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안 좋아졌고. 경기도 안 좋아졌고 아마 더 중국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를 보면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너무 이제 중국의 그 저 목줄을 쥐고 있어서 네. 중국이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이게 저 새로운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AI 분야입니다. AI하고 혹시 그 양자 기술이라는 분야가 예. 있는데요. AI하고 양자 기술하고 반도체가 지금 미중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그 저 미중 대결 그 3부작인데요. 여기에서 반도체는 좀 중국이 힘들어졌지만 예. 만약 AI 분야나 저 지금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모멘텀을 이어간다면 중국이 대역전극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과는 알기 어렵겠습니다만 또 이제 혹자들은 또 그렇게도 봅니다. 미국이 각종 첨단 그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것도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은 또 자국 기술로 그걸 또 육성하려고 엄청나게 또 돈을 퍼붓고 있고 외국 인재들 기술도 막 빨아가고 있고 뭐 쉽진 않을 겁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또 이게 한 50년 후 100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앞에서 교수님께서 이재민 교수님께서 이념보다 이제는 국익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책에서도 이데올로기는 이제 옛말이다. 이게 뭐 이념이 되겠죠. 네. 논리의 대결이 시작됐다라고 예. 강조를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논리를 또 우리가 펼쳐봐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자님.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 산업에 유리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으면 네. 우리 반도체 산업에 유리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령 반도체를 자유롭게 만들고 또 반도체를 우리가 원하는 데 수출하고 특허권도 보장받고 예. 또 이제 우리가 투자한 해외 투자 반도체 기업들도 보호받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FTA가 되었건 투자협정이 되었건 또는 뭐 다른 국제 규범이 됐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새로운 룰을 바꾸고 반도체 교역 규범이나 또 반도체 투자 규범을 바꿀 때 요렇게 이런 요소는 넣고 이런 요소는 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팔거나 사거나 하는 그 룰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가령 미국이 만든 반도체가 예. 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중국산 반도체가 이제 사실은 더 많이 팔리게 되고 네. 더 많이 사용되게 되게끔 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세계 시장에 잘 파느냐가 우리 정부 정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잘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중국에서 잘 팔리고 또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반도체를 판매하고 소비하고 하는 요 틀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쵸. 있는데 그게 조금 만들고 있는 룰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어느 정도는 중국하고도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이 좀 논의를 해서 그 틀 자체를 세팅을 잘 해둬야 우리 이제 회사들이 만든 반도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까지는 안 팔리겠지만 그건 워낙 이상적인 거니까 최소한 조금 피해는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도록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 관련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는 반도체 에치슨 라인이 새롭게 그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나오고 말 많이 있고. 하고 있죠. 정말 예.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예. 글로벌 무역 경제 환경은 또 직접 만들 수 있다. 예. 네. 이거 역시 근데 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반도체 잘 만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거는 출발점이고 예. 또 그게 잘 팔리도록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잘하는 기술을 세계에 잘 투사시키는 능력인데요. 그게 뭐 외교 능력도 있고 협상 능력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법적인 이슈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단계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자님, 제가 살고 싶은 이제 원룸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피스텔이 됐건 네.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이제 그 집주인과 내고를 하고 여러 가지가 정해진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뭘 해도 또 아무리 일본하고 뭘 논의를 해도 또 아무리 중국하고 뭘 협상을 해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남는 거는 그 계약서 한 장.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 조약이 제일 중요한 되었건 거죠. 합의서가 되었건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을 찾아다니고 원룸을 짓고 찾아다니는 거는 잘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결정타, 이 활용 점정, 이 정리하는 작업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무심했던 듯합니다. 아마 그 우리 문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또 누군가가 뜬금없이 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 당신 그 나 못 믿는 거냐? 이 법 이야기를 하면, 아이 저 친구끼리 그럴 수 있냐? 해서 법대로 해, 그래도 나오죠. 친구끼리는 뭐 그냥 돈도 빌려주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데 이게 뭐 물론 전 세계가 우리 저 친한 친구들처럼 이렇게 다 믿고 의지하고 그렇죠. 하는 상황이면 뭐 분쟁이 생겨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오피스텔 계약서 한 장인 것처럼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거는 반도체가 되었건 전기 자동차가 되었건 뭐 그냥 저 가솔린 자동차가 되었건 뭐 조선업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마지막에 남는 거는 저 법정 문서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게 조금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규범에 조금 신경을 쓰는 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 저 규범화 작업, 또 규범을 형성하는 작업, 형성이 되면 규범을 잘 만드는 작업, 또 규범을 만든 다음에는 그거를 잘 설명하고 또 우리 국가 이해관계에 맞게 전파하는 작업, 또 때로는 국제법원에서 또 유엔에서 대결하는 작업, 네. 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그 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국제법을 예. 규범을 정할 때부터. 예. 국제법을 뭐 이렇게 숭상하자, 국제법을 지상 과제로 하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저 현안들이 많고요. 네. 그 현안들을 잘 뭐 외교 문제가 되었건 국방 문제가 되었건 뭐 잘 우리가 잘 매니지하는 건 필요한데 네. 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법적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또 하나가 뭐 우리의 전통 뭐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념 같은 것도 예. 이게 명분이냐 실리냐 예. 항상 또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또 실리보다는 또 명분을 또 중시했던 우리가 참 명분을 중시 많이 하죠.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21세기 현재에 들어와서 보면은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뭐 무역 1, 2위 상대,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1, 2위 상대니까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약속의 서러움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줄타기인데요. 줄타기. 이 줄타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게 뭐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항상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인 듯합니다.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은 우리 상황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그 국력 규모로는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그렇죠. 197개국 중에 10위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또 교역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네. 장사하는 규모로만 그쵸. 보면 세계 6위, 또 뭐 이게 저 장사, 교역, 경제 규모, 투자, 또 국방력까지 다 포함하면 한 세계 10위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미국도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구한말 시대에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 사이에 있던 그 상황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한 1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의 위상이 커지다 보니까 그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또 심지어 우리가 얼굴을 붉혀서 한번 다퉈볼 논리적으로 다퉈볼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우군들도 많이 있고요. 어허. 또 우리가 레버리지도 많이 커졌고 예. 아까 우리 이 기자님하고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미래 시대의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근데 반도체의 절반이 메모리 반도체고 절반이 비메모리 네.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음. 이 우리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양자 기술, AI, 그다음에 반도체가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이라고 했는데 AI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양자 기술도 우리가 초창기거든요. 네. 이끌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반도체는 이끌어가고 있는데 절반은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네. 세계를 움직이는 흐름에서 한 6분의 1 정도는 우리의 지분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절반이니까 네. 6분의 1 정도면 이거를 우리가 잘 살려서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할 때 거기 이제 논리적으로 네. 이제 나가야 되고 그 논리가 이게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 기자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자면은 뭔가 본인의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나는 너는 싫고 너는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반대로 내 원칙은 이거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요 틀을 잡고 요 틀을 갖고 그 A 국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B 국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때로는 A 국가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A 국가가 싫어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A 국가는 그때는 기분이 상하겠지만 한국은 이런 이슈에서는 이런 스탠스로 우리를 대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전해지고 때로는 B 국가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네. B 국가가 싫어할 수 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상당히 그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스탠스의 핵심이 저는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뭔가 하면 우리 스탠스가 뭔가 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많이 파느냐. 그게 사실 맞기는 한데요. 그럼요. 그게 스탠스가 되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 원칙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많이 파는가.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많이 파는가라는 데만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한국 반도체를 규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핵심은 반도체를 많이 파는 거니까 한국을 압박하려면 반도체 생산을 규제한다. 반도체 판매를 규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반박하기 힘들거든요. 거의 그냥 게임 끝나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자동차를 많이 판다는 게 우리의 핵심인 건 맞지만 그거를 최대한 외국에 포장할 때는 우리의 외교 전략은 이렇다. 그 외교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교역 질서, 국제 투자 질서, 또 지금 한참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AI 규범의 기본적인 질서는 이거다라고 이제 그걸 잡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국익을 전파하는 게 그게 법률 전쟁인데요. 그게 되어야 미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도 한국은 이게 세계 12의 규모의 국가고 세계 질서에 미래 질서에 6분의 1의 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설파가 되고 이게 우리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가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참 힘든 그 위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리냐 명분이냐를 따졌을 때 실리를 극대화하는 명분이면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사실 뭐 말이 쉽지 현실로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 배경에는 그 타당한 또 논리가 있고 예. 그 논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외교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헨리 키신저가 말한 것처럼 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네. 세계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익 그걸 최대화할 수 있는 논리 또 그걸 앞세워서 국제법 규범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또 많이 담겨 가도록 해야 될 테고요. 네.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 지배의 법칙 이 신간을 서울대 이재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나왔는데 그냥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선을 넘는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1648년 체제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게 선에 기초한 체제입니다. 1648년, 400년 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영토, 선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유럽으로 1648년 유럽에 가보면 프랑스 땅은 여기까지. 거기서부터는 독일 땅. 물론 그때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지만 네네네. 지금의 독일 지역에 그 경계선이 있고 그 이제 그 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주권 국가가 뭘 하고 여기서부터는 뭘 못하고 하는 룰을 만든 게
국제 질서의 출발이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국제법이거든요. 근데 그 선이 이제 사라지고 디지털. 지금 우리가 뭐 이런 방송도 전 세계로 다 나가고 또 어젯밤에 제가 넷플릭스를 봤는데 그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고 제작자는 미국에 있고 그 미국에서 송출되어서 싱가포르 서버에 저장이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어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제가 보고 있는 한국 그 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이 제작자들이 제작물을 송출한 미국 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뭐 다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 선을 넘는 이슈들입니다. 옛날에는 명확했거든요. 옛날에는 저 서울에서 뭘 하려면은 서울에 와서 뭘 하는 거니까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게 워낙 처음부터 명확한데요. 지금은 디지털 체제는 이게 줌 수업을 해도 그렇고 네. 줌 회의를 해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를 봐도 그렇고 제가 이따가 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제 소셜 미디어에 접속을 해도 그렇고 또 제가 제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주식 거래를 해도 그렇고 네. 이게 핸드폰을 제가 서울에서 했으니까 우리 법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거냐 요새 저 테라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처벌한다는 네네네네. 것처럼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뭘 주식 거래를 했는데 미국에서 누가 피해를 보니까 미국 법원에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이 전혀 옛날에는 그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범죄도 일어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벌고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죠. 이게 뭐 그 생각해보지 못한 이슈들이 나타나는 게 이 선을 넘는 디지털 사회. 아니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생산 국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선을 긋는 게 가능했는데 디지털에서는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다 규범을 세세하게 정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엄청나게 긴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걸 인정을 하고 네. 그러면 기존 규범 중에 우리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메이드 인 USA. 도대체 메이드 인 USA가 뭐냐? 예. 이제는 미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고 메이드 인 USA가 되느냐도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기존 규범 중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하고 또 새로운 룰 중에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이 큰 틀을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세부 조정 작업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은 큰 틀에서의 그 논의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요 틀을 만드는데 큰 틀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큰 틀이 잘못 잡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세부적인 걸 바꾸기도 힘드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또 맞부딪히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예. 그 디지털 경기 이것도 이제 되게 모호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틱톡에 대해서 틱톡. 예.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이제 막 강제로 매각하도록 법안까지 예. 만들었고요. 예. 중국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이게 기술 IT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막 국가 안보까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디지털하고 국가 안보가 그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규범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규범이 있지만 규범이 안 맞는 분야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들끼리도 보면은 이게 원래 옛날 규범이 있지만 현실 생활에 맞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규범이 있지만 규범이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국가들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나 규범 무시한다. 규범을 어기겠다. 두 번째는 그 규범을 최대한 내가 한번 지키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겠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첫 번째를 하는 국가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나는 조약을 위반한다.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크거든요.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런가요? 예, 심지어 그런 그래요? 나라도. 심지어 그런 나라도 누가 봐도 규범 위반이라는 걸 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명분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으로 가는 게 많은데 예. 두 번째 옵션으로 가면은 이제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국제 규범을 내가 지킨다. 예. 그런데 국제 규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면서도 뭔가를 계속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국제 규범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제 조항들이나 규범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쉬운 이야기로 하면 치트키가 있습니다. 치트키. 치트키가 나오나요? 치트키가 있는데 그 치트키가 뭔가 하면 국가 안보 예외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이게 뭔가 하면 조약을 만들고 나서 만약에 세계 전쟁이 나면
예. 그때 가서는 이 조약을 못 지킨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자유롭게 교역하지만 이제 저 전쟁이 발생하거나 무력 충돌이 생기면 뭐 당연히 교역이 중단될 거니까 그때는 자유로운 교역이나 자유로운 투자를 못 한다라는 식의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이 있지만 예. 그게 국가 안보에 저촉이 치명적인 되면? 위협이 되면 예. 우리는 이걸 예외로 둘 수 있다. 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약을 지키기 힘들게 되면 유일한 치트키가 그러면 나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원용을 해서 원용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단어네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내가 써서 네. 내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대로 중국도 중국대로 최근에 일본도 한국과의 이제 분쟁에서 일본도 일본대로 이제 유럽도 유럽대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화약이나 예. 뭐 통신 장비나 예. 이런 게 넘어가서 저기 우리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SNS 애들 뭐 맞습니다. 춤추고 뭐 영상 뭐 챌린지 공유하고 이것도 그러니까요. SNS도 안 보고 심지어 반도체도 이제 안 예. 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 우리는 국제법보다 예. 국가 안보가 우선이니까 SNS도 예.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규제할 거야라고 하면 예.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발상의 전환입니다. 참 예. 이게 제가 오랜 기간 이 분야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예. 국가안보 얘기가 나오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무력 충돌, 예. 또 탱크, 뭐 전투기, 군사 장비. 군사 장비, 예. 군인 예. 이 생각했는데 그 조항을 다시 봤더니 그렇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여타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에도 이 조항들이 커버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커버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안 규정들이요. 먹으면 다 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경제 분야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저 얼마 전에 끝난 뭔가요? 코로나19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을 크게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것도 지금 규범을 바꿀 때 당장 논의해야 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이 경제 분야나 틱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국가 안보에 왜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한편으로 왜 안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이 딱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이 요거를 지금 그 활용, 그다음에는 이제 오용, 그다음에 남용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게 국가별로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어놓고 아니면 그어져 있는 선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업들이 참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 여러 루트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그 규제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예. 그 정부하고 외국 정부하고 협상도 많이 하고요. 기업 차원에서. 네네. 정부도 지원하지만 하다 안 되면 예. 그 이제 고육지책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육지책이 마지막 수순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옮기는 거거든요. 공장을 옮겨서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장을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 요새는 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베트남으로 많이 가버렸죠. 인도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옮겨서 로고나 브랜드는 한국 기업이지만 법적으로는 인도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옮긴다는 얘기는. 법적으로는 미국 그렇죠. 기업이 되는 거고. 수출 데이터도 그쪽에서 그렇죠. 잡히고요. 그 미국 기업이 되니까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도 막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렇죠. 로고는 한국 로고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되니까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하고 하는 이 마지막 최후의 고육지책입니다. 또 어차피 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예.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윤을 위해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그 선택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출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큰 손실입니다. GDP가 줄고.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 큰 타격이죠. 여러 맥락에서. 갈 거리가 참 많네요. 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이재민 교수가 쓴 지배의 법칙, 다음 키워드, 남극, 북극, 우주로 간다. 앞서서 이제 영토의 경계가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남극, 북극, 심지어 우주까지 갑니까? 예, 이게 1648년 체제에서는 영토 국가들끼리 선을 그어서 그냥 거기서. 이거를 규율하는 게 출발점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네. 그걸 본격적으로 허물어뜨린 게 디지털 체제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게 이제 우주. 그래서 우주에서 지금 뭐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고요. 우리가 뛰어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한국이 지금 새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고 또 이제 북극도 원래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이 대부분 사람들이 북극하고 남극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얼어 있는 땅. 예, 북극은 뭐 북극곰이 있고 예. 남극은 펭귄이 있고 그 차이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 남극은 대륙이거든요. 아. 남극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져가려고 했어요. 다툼도 컸고 땅이니까 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북극은 바다입니다. 바다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아하. 바다에 적용되는 규범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갖고 다투다가 적용되어라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얼어 있으니까 배가 못 가니까 네. 북극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북극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극이 바다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니까 항로가 열리고 자원 개발도 가능하니까 북극 연안 8개국이 가만히 저 지켜봤더니 드디어 북극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게 바다가 됐거든요. 바다처럼 예. 보이니까 룰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남극 대륙도 저 남극 대륙에 대한 그 다툼이 컸지만 새롭게 더 이 남극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네. 다툼이 커지고 이 드디어 저 그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민간 기업들이 요새 우주 로켓을 많이 쏘잖아요. 그렇죠. 자원 개발도 하고 드디어 우주 관광도 하고 하니까 이제 우주의 활동도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면서 우주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 결국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던 영역에서의 이 국가들끼리 대립이 커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냉전도 거기에서 벌어지고 미중 갈등도 거기에서 벌어지고 규범 형성 작업도 거기에서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디지털도 우리가 이제 강점이 있고 우주 산업도 이제 우리가 저 우주 항공청도 새로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예. 또 북극도 우리가 원래 북극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북극 항로를 쓰면 유럽으로 갈 때 한 25% 정도 이제 그 경비가 절감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남극, 북극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네. 그 우주 이야기가 나서 말인데요. 네. 지금 그 별자리 관측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하소연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그 저궤도 인공위성이 네. 너무 많아서 예, 별자리를 관측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공해가 됐고 그러네요. 또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네요. 스타링크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원을 해서 통신이 되도록 해주고 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타링크가 통신을 끊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통신의 암흑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어, 일종의 이게 또 민간 기업의 권력이 될 수도 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럼 뭐 이제 법이 없는 지대인데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지금 첨예한 이슈입니다. 예. 지금 뭔가 하면 요새 뉴스를 보시면 얼마 전에도 스페이스X가 그 펠콘 9이라는 로켓을 쏴서 네네네. 오디세우스라는 그 민간 기업이 만든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해. 나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사가 한 게 아니라 나사는 돈만 대고 예. 그 스페이스X라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로켓을 쏘고 거기에 실린 달 탐사 착륙선도 민간 기업이 만든 오디세우스라는 그 달 탐사 착륙선이 그 갖고 네. 요 모든 게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우리가 요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에서는 국가들만 규율하는 규범들이 이 저 67년에 규범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67년에 우주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67년 우주조약이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들이 우주로 가는 활동만을 규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달에다가 깃발 꽂았다고 예. 해서 달은 내 거 이제 이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우주에 가서 이 채굴도 하고 와서 팔기도 하고 네네. 하는 게 지금 가능해졌거든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우주조약과는 이게 맞지가 않는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우주에서 뭘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이런 현상들은 기존에는 저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입니다. 정확하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주는 우리 얘기했지만 그냥 먼 동경의 대상이고 그쵸. 달만 그 별만 쳐다보는 거였지 거기 가서 뭘 한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쵸. 그거를 뭐 누구 땅이라고 하건 뭐 어떻게 하건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가서 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면 기업들에게 주겠다는 예. 게 미국의 아이디어고 그거를 갖고 요새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많이 예, 하거든요. 예. 그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한테 그 무슨 이야기냐 우주조약을 보면 거기는 우주가 인류 공동유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75억 명 공동의 유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유산인데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개발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느냐. 수익을 창출하면 n분의 1을 해야 된다. 75억 분의 1로. 그게 이제 저 개도국이나 뭐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 국가들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의 틀로서는 그 규율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이 천문학적인 맞습니다. 돈을 쓰면서 네. 우주 개발하겠어? 네. 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예. 야, 어렵습니다. 우리 심쿵 한방도 마지막으로 같이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지배의 법칙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글로벌 법률 전쟁.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다. 도망 다니지 말고 우리도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두려워 말고 우리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예. 참, 예. 뭐 이 책의 내용을 담은 키워드가 법률 전쟁, 정면 승부하자. 정면 승부. 예. 이제 할 수 위험도 있다. 있지만, 네. 위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호랑이가 무섭지만 옵션이 호랑이한테 물리느냐, 호랑이를 타고 호랑이를 아주 잘 조정을 해서 힘들지만 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 규범 부분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범 이슈나 또 크게 보면 국제법, 국제규범, 더 크게 보면 국제규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관객의 입장, 방관자는 아닌데 관객의 입장. 어차피 뭐 규범은 뭐 세계에서 만들고 큰 국가들이 만드니까 그 규범을 만들면 그 규범 내에서 우리가 잘 그냥 한번 순응해서 따라가 보자라는 게 우리의 그동안의 주된 스탠스였는데요. 지금은 그게 맞지가 않고 새롭게 틀을 짜니까 그 틀을 짤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관객이 아니라 무대로 올라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면 그러면 한국이 주연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힘들겠죠. 우리가 주연은 아닌데 조연은 할 수 있거든요. 조연이나 조연도 뭐 조연 1, 조연 2, 조연 3, 뭐 조연 4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비중 있는 조연. 예, 비중 있는 조연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 10위의 국력이고 그렇죠.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면 뭐 비중 있는 조연,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조연은 될 수 있으니까 그 조연의 역할을 하는 생각을 하고 법률 전쟁에 한번 참여해 보자 하는 게 요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 이제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예.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G7을 G8으로 넓혀서 대한민국을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맞습니다. 합니다만 네. 우리가 스스로 또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이제 외교 그 국제 뉴스 보면 자꾸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네. 여기도 끼고 저기도 가고 막 중재자 역할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깔때기를 대면서 네.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떤 국제경제 수장이나 예. 대통령이 예. 먼저 나서서 예. 우리 막 국익을 과시할 수도 있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그렇죠. EU하고 포함시키면 미국, 중국, EU가 지금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연 국가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비중 있는 조연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국제 규범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국가들을 그 이성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 영어로 하면 voice of reason, 이성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라고들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뭔가 하면 적절한 레벨의 국력이 있는데 항상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 197개 국가들이 많이 들어요. 네. 미국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숨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요 국가들이 이야기하면 많은 국가들이 듣거든요. 네. 오피니언 리더. 네네. 그 국가가 호주, 또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한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말씀하신 비중 있는 조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 오브 리즌을 낼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지금 이미 되었으니까 규범 형성 작업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당연히 우리가 100% 반영은 안 되죠. 반영은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노력하는 거지만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만 반영이 되어도 이게 1648년 체제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400년이면 네. 지금 요 체제가 앞으로 400년 더 간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우리 후손들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우리가 향후 한 30년에서 50년간 만들 수 있다면 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 400년을 위해서. 예. 네. 오늘 국제 분쟁 전문가 서울대 이재민 교수와 함께 지배의 법칙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다음 주 저희 별책부록 시간에는요,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와 함께 기술주 투자 절대 법칙이라는 절대 원칙이에요.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또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